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애플과 같이 글로벌 기업이 자기가 쓰는 사실 에너지는 이미 100% 알이를 했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한 1% 정도입니다. 스코프 3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것을 달성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2030년까지 그걸 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플한테 서플라이를 하는 우리 국내 기업에 그만큼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 압박이자 기회로 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이제 한국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님께서 민간 부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상훈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서 저희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한국은 2018년에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해서 좀 뒤늦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는 뒤처졌지만 국내 현실로는 그 당시에는 나름 야심찬 목표로 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18년, 19년, 20년 이렇게 3개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위주로 해서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다른 OECD 국가보다는 뒤처져 있지만 2019년 말 기준으로 한 5%까지 증가를 했고요. 보급 확대에 따라서 태양광의 보급 단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제조뿐만 아니라 시공과 유지 보수, 서비스 같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국내 기업들도 수출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양광 쪽은 R&D 쪽에서도 다른 나라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정부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좀 구조적으로 바꾸자는 그 과감한 그런 시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기술 변화의 방향에 따라서 디지털 뉴딜을 얘기했고, 또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를 녹색 경제로 바꾸기 위한 차원에서 그린 뉴딜을 얘기했고, 또 이 전환 과정에서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휴먼 뉴딜, 이런 세 가지를 정부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그린 뉴딜은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좀 방어적으로 어떤 대응 차원에서 나오면서 기후 위기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제 적절한 그런 배분이 되었지만, 한국판 뉴딜은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당시에는 가지지 못했었고요. 또 이행을 위한 법제 마련,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재원 확보, 이런 과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0월 28일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도 탄소 중립 목표를 추진하겠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한 후에 이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장기 목표를 가지고, 또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 내에서 관련 법률이 지금 제정 또는 개정이 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국민들의 수용성에 기반한 재원 확보만 순조롭게 된다면
산업사회에서 그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이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녹색 경제에서 또 세계사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서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에너지, 산업 구조를 녹색으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손에 확실히 잡히는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더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이 발전량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를 20% 하는 것이 이 국내 기준으로는 과감한 목표였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뒤떨어진 수준입니다. 이것을 좀 더 빠르게 환경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2025년까지의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만들어진 2025년 태양광 풍력 보급 목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지금 저 비교표를 보시면 원래 계획은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을 합쳐서 30기가와트 정도를 보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걸 약 43기가 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단기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2030년 중기 목표 그리고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서 정부가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가지고 관련 에너지 계획, 재생에너지 계획이 다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는 과정에서 될 텐데요. 어쨌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재생에너지 3020을 하면서 제도적인 과제들을 이미 발굴했고 그린 뉴딜 탄소 중립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좀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또 오늘 얘기되고 있는 기업 소비자들이 이 기업이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100% 아리백 캠페인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라는 것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이 의무 비율을 높임을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이 수요 자체를 키우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어딘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환경 문제나 주민 수용성이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자체 주도의 그런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 외에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기왕에 보급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설비가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애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관리 효율화 및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분야를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에너지공단이 여기에서 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아리백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아실 거고요. 국내 기업들이 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 기업들이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내에서는 기업 소비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또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조달하는데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비용이 높아서 기업들의 부담이 좀 큰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공장, 미국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하기 위한 확실한 어떤 계획을 발표를 아직까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데 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에 참여하는 기업들, 뭐 애플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이 아리백 캠페인을 위해서 정부에게 뭐 시장 제도의 개편이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존하는 그런 전력 시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기업에게 유리한 수단을 활용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여건이 상대적으로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는데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그 제한적인 국내 전력 시장 환경 안에서 전력 시장의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아리백 캠페인 참여를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예 다른 나라들처럼 전력 시장이 완전히 뭐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구조로 간다면 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아리백보다 훨씬 더 큰 문제고 한국의 좀 어쨌든 구조화된 그 전력 시장 문제를 푸는 것은 또 다른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리백을 위해서 그걸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그런 어떤 국내 전력 시장 제도 내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이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이 이제 녹색 프리미엄제. 이것은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었던 제도인데 이것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녹색 요금제. 그리고 뭐 스스로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를 설치해서 자가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프로젝트 아까 애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프로젝트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기업들이 지분을 참여하는 것도 현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제도하고 한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새로 도입하는 건데요. 근데 이 첫 번째 제도는 이미 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전기를 추가적인 비용을 좀 더 들여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신규로 더 확대하는 그런 기여도가 좀 약한 반면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아리백 캠페인 때문에 재생에너지 100%를 쓰려는 기업 소비자들의 노력 때문에 신규로 재생에너지가 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업 소비자가
의무가 없는 기업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한 것을 인정을 해서 이것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나라에는 좀 없는 방식이지만 국내에서 아리백에 참여하는 기업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추가적인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하게 돼서 기업들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한국에서 도입하는 이런 제도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아리백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는 그런 제도와 비슷하게 맞춘 거지만 저희가 현재 그 전력시장 여건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좀 제도 개정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재생에너지 이 전력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연계하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아리백 가입을 신청을 한 SK그룹의 SK텔레콤에 있는 신성남 매니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 및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에서 일하고 있는 신성남 매니저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그룹에서 저희 SK텔레콤을 포함해서 알리백 가입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알리백 가입이 완벽하게 승인이 난 상황은 아니라서 알리백 그 홈페이지에 가서 아직 저희 회사의 이름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최근에 그 알리백 가입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알리백 가입 업체 그 기업으로서 저희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그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의 이제 알리백 가입 그리고 향후 과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저희 SK텔레콤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되는 건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왜 알리백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저희의 이제 감축 노력, 알리백 가입 배경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사실 이행 계획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공유를 드릴 텐데 이제 막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 제도도 국내적인 제도 부분도 이제 조금 세팅이 되어 있는 단계라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만 톤이라고 하는 수치를 처음으로 이제 기록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25년도까지 단기적으로 전망을 해봤을 경우에 약 141만 톤 정도 배출을 하게 되고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6.1% 좋지 않은 성장률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출량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배출량 증가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이제 장비가 가장 많이 이제 통신 서비스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5G입니다. 5G 자체가 그 주파수 특성상 고주파수를 쓰고 있는데 이 데이터 전송량이 이제 향상되는 과정에서 전파 도달거리는 짧은데 또 이게 또 전파가 돌아가는 회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그 통신 5G 장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장비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5G 관련한 이제 산업 생태계가 더 많이 이제 향상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5G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배출량 6.1%가 아닌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배출량을 조금 이제 나눠서 좀 보게 되면은 저희 배출량의 그 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99.3%가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 부분이고 0.7%만이 저희 이제 사옥에서 사용하는 난방이라든지 차량의 화석연료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배출량의 거의 100%는 그냥 전력 사용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사용 부분을 조금 더 배출 시설 단위로 조금 나눠서 보면은 약 84%가 기지국이나 중계기에 의한 통신 장비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나머지 16% 정도는 사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옥도 잘 이제 들여다보면 일반 오피스 사옥하고 그 통신 장비나 서버 등이 이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교환 사옥으로 나눠서 보면 거의 배출량이 교환 사옥이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기지국이나 중계기, 서버 등과 같은 통신 장비로 인한 배출량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 그 재생 에너지를 100%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에너지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전기요금 절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력은 이제 에너지 고효율 통신 장비를 도입하는 노력이고요. 애초에 이제 그 통신 장비의 특성상 장비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대개체가 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장비를 도입할 때부터 장비 벤더사들과 협의를 해서 에너지 고효율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 네트워크 구조를 슬림화하는 겁니다. 그 기존과 동일한 통신 서비스는 유지를 하면서도 커버리지 안에서의 이제 통신 장비의 구성을 변화한다든지 아니면은 3G나 이제 LTE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제 통신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 3G와 LTE 서비스를 결합한 그 통신 장비를 이제 대개체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환경부로 통신업종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도 등록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신 장비의 파워 세이빙입니다. 통신 장비가 통신 서비스가 이제 24시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안정적으로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까지는 통신 장비가 항상 24시간 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를 데이터 트래픽의 이제 변화라든지 이런 많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통용을 해서 통신 장비가 굳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는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제 전원을 오프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을 이제 최적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 사옥에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버 등이나 이제 통신 장비들과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교환 사옥인데요. 이 사옥 안에서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냉방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행식 냉방기로 이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통신 장비 그 서버의 이제 위치라든지 아니면 배열이라든지 이런 가지도 신경을 써가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통신 그 업체 안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출량 증가세를 꺾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알리백 가입 배경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룹 안에서 이제 ESG라고 하는 이제 트렌드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그룹도 SK 그룹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룹 안에서 이제 SK 그룹 자체는 ESG 자체가 기업의 가치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좌우되는 반면에 현재 기준에서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ESG적 관점에서 얼마나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고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내로 테슬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도요타나 현대차의 그 재무적인 이득보다는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훨씬 큰 부분은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이제 기업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실행하기 위한 기업의 의지, 그리고 갖고 있는 기술력과 리소스를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ESG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재무적 성과는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면에 준비를 잘할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정해진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미래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먼저 움직이는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팔로우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이제 서여 있는 문제인데, SK 그룹 자체는 퍼스트 무버로서 행동을 하고 이 미래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는 이제 알리백 선언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SK텔레콤만 하더라도 이 ICT 기반의 에너지 신시장에 먼저 진입을 하고 또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력 시장 변화와 그리드 패리티 가능성을 이제 저희는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전력 시장의 변화가 조만간에 저는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 안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발전 자회사들이 한전으로부터 보조받았던 배출권 구매 비용조차도 이제 보조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 있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석탄 발전 자체의 비우호적인 이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경 급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전기 요금이 오르는 현실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대폭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과 같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 SK 기업 그룹과 같은 이제 알리백을 선언한 기업이 계속 뒤따라서 내년에도 많이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정부가 노력하고 기업이 이제 노력한다고 했었을 때 재생에너지 시장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재생에너지의 원가 자체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할 때 어쩌면은 그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빨리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리백을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는 기업들이 비용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을 하고 알리백을 이행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감축 달성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가장 그 합리적으로 이제 알리백을 또 이행을 해야 되는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전력 사용량 전망이 어떨 것인지, 전력 가격은 어떨 것인지, 배출권 가격, 재생에너지 단가, 뭐 다양한 이제 그 요소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알리백 이행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려보고 전문가도 초청해서 좀 의견도 좀 들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확정을 해야 되는 이제 소송이 좀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보면은 이행 계획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부분에서 보시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 3년 정도에는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녹색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알리시 구매하는 형태, 그리고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녹색 요금제보다는 알리시 구매, 제3자 PPA, 지분 투자와 같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온전히 전환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리백 이행 시나리오를 이제 검토하고 로드맵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고 향후 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사내 기반을 이제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선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특정 조직에서만 이 부분을 지금 이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사의 유관 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유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역량 강화 활동도 해야 되고요. 관련 전문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이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KPI를 구축한다거나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뭐 이런 산업 기반 구축 과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도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각 제도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세팅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준으로 도입할 건지 REC 구매와 제3자 PPA 관련해서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협상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녹색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한까지만 우리가 그 가져가는 기한으로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가져가지 않을 것인지 좀 이런 것들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사 등 협업 생태계 구축 이 부분은 다행히 SK 그룹 안에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에 역량을 갖고 있는 관계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ICT적인 부분이 있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ESS, SK ENS, 건설, 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C 이제 담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관계사들끼리 하나의 프로젝트를 각각의 역량을 가지고 시너지를 낸다고 했었을 때 효과적으로 알리백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사들끼리 좀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SK 관계사만으로도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 금융기관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적극적인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알리백을 이행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그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정책 변화, 그다음에 또 한국 안에서의 선도하는 기업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패널로 나와 계시는 세 분께 각각 한 3분 정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뭐 스스로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시사점이라든지 이제 관련되는 것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네, 안녕하세요. 김현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들을 또 좋은 발표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기업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게 됐나, 이제 이거를 조금 해석해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제 환경 투자나 환경 전략을 전공한 사람이라서요. 이제 제 커멘트 시작하기 전에 항상 처음 받는 질문이 김현장은 법률사무소인데 거기 환경에너지연구소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에 대한 해석만 하는 건 저희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재생에너지 투자나 ESG에 기업이 대응하실 때 자문하는 거 저희가 같이 다 합니다. 그래서 탄소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투자나 이제 ESG 대응도 저희 전문팀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저희가 시장 관점, 정보 관점을 조금 더 녹여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올해가 상당히 그 어떤 전환점의 원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환경 거의 30년째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앞에서 발표 주신 거 애플도 또 올해 아리백을 정부에서 어렵게 도입해 주신 거, 또 SK가 그룹사 차원에서 선언하신 게 전부 올해 최근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고민은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냐 하면 과거 10년은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 사회에서 석탄을 페이스 아웃 하는데 겨우 합의한 그런 10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향후 10년은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재생에너지가 그냥 단순히 퍼센티지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발전 쪽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 수송이나 산업이나 다른 부문까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더미네이트 되는 10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걸 모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 가정 하에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 10년과
미래 10년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10월 달에 한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10월 초에 미국의 이제 재생에너지 회사의 시가총액이 글로벌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 오일앤가스 컴퍼니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과거 몇 년간 넘어설 수 없는 건데,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대한 합의, 석탄을 페이스 아웃하는 합의가 오일앤가스 컴퍼니에 시그널을 줬고, 그게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그 다부문으로 번지는 데에 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저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럼 이게 왜 그랬냐,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데요. 두 가지 드라이빙 포스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드라이빙 포스, 하나는 투자자의 요구입니다. 기업을 상당히 그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주주나 또 투자자들이 기후 위기를 상당히 인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 이게 그래서 기업은, 어떤 기업은 자발적으로 막 하지만 어떤 기업은 투자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뒤에서 정부가 지금 아리백 규정을 말씀하셨듯이 또 뒤에서 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는 거는 그린 뉴딜, 탄소 중립, 파리 협정,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게 상당히 좋은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다.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앞에서 요구하고 뒤에서 정부가 기준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로스도, 주가의 크로스도 이제 일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주주의 요구는 그 주주 제한이나 투자 철회, 또 이제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1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가 계속 다미네이트하는 동안에 계속 갈 거고, 또 하나 굉장히 크게 여기에 이 전환점에 기여한 것은 기술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기술 가격이 10년 전에 비해서 2만 점만 하락한 게 아니고,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87% 하락했고 태양광은 90% 하락했기 때문에, 그럼 단순히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뀝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거에 아까 그 시가총액의 크로스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서 기업한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내년이 될 것 같으냐 하면, 기업한테는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효용, 그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지금 이 기후 관련돼서 모든 이 정책과 투자자의 요구 사이에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를 찾는 의사결정을 하는 내년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세션을 이 상당히 타임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까지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정석 비서관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 양의원영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서정석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 앞서 발제해 주신 분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든지 혹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애플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열심히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애플의 그 환경, 뭐 재생에너지 이런 분야의 그 수장이 그 리사 잭슨이잖아요. 그 오바마 정부 때 환경청 청장을 하셨던 리사 잭슨이 2013년쯤에 애플 조인을 했고, 그 이사 중에 한 분인 엘고우와 함께 열심히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그 CF 상당히 이제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라서 참 좋았고요. 이상훈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 그 지금 정부에 계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농축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저도 간략하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뭐 3자 PPA뿐만 아니라 직접 PPA 법안도 아마 내일 법안 서위에 올라가면 논의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국회에서도 지금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들을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소장님 발표 중에서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이 2020년 같은 경우에 킬로와트 시당 151원, 아마 이제 뭐 샘플이 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좀 아무래도 규모가 좀 더 있으면 이 단가도 많이 더 낮을 것 같고, 예, 한국에서 단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근데 최근 그 아부다비 쪽에서 예, 태양광 경매가 있었는데 그게 킬로와트 시당 15원인가 16원대 예, 그 경매가 될 정도로 상당히 단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여러 여건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단가가 상당히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SK텔레콤에서 이 8개 계열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 좀 리더십을 보여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간략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네. 한 부분만 말씀을 아니 그냥 네, 그러면 네, 다음에 예, 네네. 하고 예, 우리 김태한 책임연구원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Q&A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입니다. 일단 우선 발제 잘 들었고요. 일단 국내에서 아리백이나 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게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인데요. 올해 들어서 제도도 이제 도입이 확정 발표가 됐고 또 국내에서도 아리백 가입을 하는 첫 번째 기업이 나와서 일단 되게 뜻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애플 발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애플 발제에서 사실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애플의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애플의 목표를 보면 2030년까지 자사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뭐 자체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쓰고 있다는 건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공급망까지 그리고 제품 사용단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일단 1차적으로 아마 국내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에 공급망과 관련돼서는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애플의 이런 부분들은 국내 소비자들도 이제는 아마 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이제 애플 제품과 관련돼서는 환경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보면 자사가 어떤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공급망에도 자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유사하도록 하는 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국내 기업들한테도 단순히 국내 기업만 그러니까 자기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급망 관리 그리고 제품에 대한 책임까지 이런 요구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정책 방향을 취하는 기업은 사실 애플만은 아니고요. 해외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사 그리고 공급망 관리 형태로 대부분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주 가운데서도 애플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만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거의 이제 국내 기업들도 거의 다 이제 해외랑 워낙에 교류가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형태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상훈 소장님 발표 주신 이제 정책 내용인데요. 정책 이제 5가지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된 정책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바라는 바를 못 맞추는 바가 있을 거고 아마 기업들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행동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 충분히 서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아마 미세 조정이 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이제 아마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이제 기대 수준을 너무 높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자가 좀 기대 수준을 낮춰서 이런 뭐 조정하는 부분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K텔레콤 신성남 매니저 발표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아리백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특성을 보면
사실 내부적으로 추진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먼저 하시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제 먼저 하시게 되면 그 경쟁적으로 따라가는 건 상당히 속도감 있게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아리백 가입을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국내 기업들도 SK가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SK가 이것들을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이행해 나가는지가 또 다른 기업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니만큼 그 진행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투명하게 그리고 밖으로 지속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 이제 뒤쪽에 따라오는 기업들도 이제 앞에서 물론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셔서 좀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뒤쪽에 따라오는 기업들이 많으면 또 든든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Q&A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 세션이 재생에너지와 기업의 미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기업이 이것을 잘 하도록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가 이제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성남 매니저께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뭐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나, 뭐 시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나, 사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네.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뭐 이제 제가 발표를 하면서 뭐 ESG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반면에 또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재무이익, 재무적인 관점에서 매출, 영업이익 이것도 굉장히 또 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사실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이제 이 부분을 그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가격이고 이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 알리백을 이행하려고 하는 조직하고 또 결국에는 예산을 가지고 또 이제 실행을 뒷받침해주는 부서하고의 이제 서로 의견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서 결국엔 또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는 이러한 그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 그 유관 조직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도 이 알리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 높아져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녹색 요금제도 입찰을 해서 이제 프리미엄 가격이 이제 설정이 되고 이러는데 이 프리미엄의 그 하한가도 이제 설정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하한가도 처음부터 굉장히 높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기업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더군다나 올해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의 이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 하한가가 높게 설정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 도입 자체를 할 때 예전에는 뭐 100 정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거를 물량이 줄어서 한 절반 정도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 프리미엄의 하한가 자체를 약간 단계적으로 이제 상향해 가는 것은 또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 주시면 기업 내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네.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이제 기업의 입장을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나온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프리미엄 하한가나 이런 정책적인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상훈 소장님하고 서정식 비서관님께서 그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업들이 이거 배리어를 이제 엔트리 배리어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지원 이런 이제 지금 당장 12월부터 이게 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각각 1분씩만 좀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아까 이제
그 기업 안에서 이제 가격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어쨌든 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려는 조직과 로드맵도 그리고 그래야 되는 조직과 단기적인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려는 조직과의 이 컨플릭트가 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이제 두 분께서 김성우 소장님하고 김태한 책임연구원 두 분께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훈 소장님. 1분 내. 저희가 5가지 그 이행 수단을 마련한 것은 기업들이 이 아리백 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택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프리미엄 하한가는 이제 이게 산업부에서 디자인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걸 좀 많이 고려를 했는데 외부의 이제 환경단체 이런 그룹에서 너무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아까 애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 국가의 현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제도 혹은 이제 시장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애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리백을 하려면 일단 그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인게이지먼트를 계속 하시라. 네, 사실 아리백이라는 게 2050년까지 목표잖아요. 결국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을 하실 텐데 그 아무래도 이 과제는 실제 아주 이제 기업과 사실 정부, 뭐 국회, 시민사회 다 같이 가야 될 그런 주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 인게이지먼트부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 문제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김성우 소장님께서. 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에 이어가지고 기업이 이제 단기적인 비용과 장기적 효용 간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의사결정을 그런 의사결정을 제 생각에는 재무부서나 또 환경에너지 부서가 단독으로 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인트레스트도 컨플릭트되고 그건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최고 경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회의도 하는 것이니 지금 이런 선례 SK 같은 회사도 있고 정부도 나름 뭐 가격을 올리냐 내리냐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해관계자 인트레스트 온라인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애플도 그런 고민을 끝에 이제 저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이라 저는 이제 최고 경영자의 이제 그 판단의 공이 넘어온 시점이 아닌가. 그 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아직 최고 경영자가 결정하기에는 좀 뭔가 컴포넌트가 빠져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잘 없고 이제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CEO한테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책임연구원이 김태. 네, 사실 뭐 지속 가능 관련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탑다운인데요. 뭐 탑다운은 사실 이제 최고 경영자가 또 의지가 있으셔야 또 기업 내 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일단 그거는 뭐 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밑에 단으로 내려가 보면 사실 뭐 부서 간의 이해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 부서는 돈을 쓰더라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올리고 싶은 거고 재무부서는 돈을 좀 적게 쓰는 게 이제 또 전제 목적인 거고 다만 이제 각 부서의 전제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향상이라는 게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그냥 컨플릭트가 생기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마 단기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성과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속가능부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사용을 높이면 당연히 성과를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과를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또 안 그런 부서도 꽤 많으시죠. 그래서 지속가능 이슈에서는 탑다운과 동시에 이 부서 간에 어떤 뭐 활동을 했을 때 각각 KPI를 어떻게 잡아서 성과를 공유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KPI 설정을 제대로 해라 뭐 그런 말씀이셨죠? 네, 되게 기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 전체의 드라이빙 포스는 투자자의 요구와 또 정부의 정책
이라는 이제 두 가지, 나머지 뭐 기술적인 거는 물론 깔려 있지만, 그래서 두 관점으로 좀 좁혀서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SK처럼 아리백을 선언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할 때 투자자로부터 그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선언만 하지 않고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기업의 측면에서 과연 이게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 뭐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실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결국은 이제 밖에 자문을 많이 해주시는 서성우 소장님하고 김태한 책임연구원 먼저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분도 좀 조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씩 답변하면은 좋겠는데, 투자자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막 선언하고 있잖아요. 작년 올해부터 뭐 엄청 선언하고 있는데 그 뒤에 물론 하고 싶어서 한 기업도 있지만 투자자가 정말 세게 푸시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되게 어려운 업종은 대부분 다 뒤에서 투자자가 하라 그래서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은. 그래도 하고 나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상당히 기특한 전략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문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투자자가 그 요구의 강도를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강하게 갈 것 같아서 어차피 맞을 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그럼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 한 가지 큰 오해가 ESG가 부상되면서 요새 우리나라 사회는 전부 기승전 ESG인데요. 모든 걸 다 ESG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본질은 원래 환경이나 사회 공헌 활동 같은 법도 준수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는 기업이 하던 활동을 강화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원래 기업이 생존하면서 가려면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고 환경 보호해야 되고 법 준수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이 환경과 사회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업 내에서 한 부서에 있지 말고 그게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 경영자가 됐든 이사회가 됐든 가버넌스 차원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레벨로 올려서 거기서 시스템화 의사결정을 해라. 이게 본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좀 머추어한 얘기인데, 근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대응을 고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가장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사회들을 교육하는 것과 또 회사의 가버넌스 구축해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또 말씀 다 주셔가지고 뭐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기업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왜 우리한테 경쟁력으로 작용을 할지 어떻게 작용할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도 궁극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이쪽이 더 베네핏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긴 한데,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투자도 민간이 많다 보니까 민간 사이드에서는 사실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감독 체계 내에서 투자자나 금융기관들이 기업이나 관련된 리스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건전성 평가나 뭐 이런 이제 감독 체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투자자들도 이 부분들을 안 볼 수 없다. 이걸 안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규제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될 거다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투자자도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민간 사업자랑 사실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연기금이다 하면 연금 가입자가 있는 상황이고, 또 펀드 매니저다 매니지먼트
펌이다 하면 그쪽에 이제 그 펀드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금융 기관에 돈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원 소스가 되는 개인들도 이런 요구들을 상당히 하고 있고요. 투자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쭉 기업에서도 검토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이게 언제까지 가겠다 하는 부분 조금 뭐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중요한 이슈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을 대응할 때 그 대응하는 실무 부서의 그 R&R 때문에 조금 어색한 경우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부서가 컨플릭이 되는데요. ESG를 누가 담당할 거냐 할 때 E나 S를 담당하는 그 운영적 이슈들을 담당하는 환경에너지 부서가 첫 번째 캔디데이시고 두 번째는 IR 부서, 주주를 담당하는 부서가 두 번째 캔디데이시고 세 번째는 이사회나 최고 경영자들 그 회의에서 안건 올리고 그거를 또 집계하고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사무국 이렇게 세 개가 거의 모든 회사가 다 각자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위에서 그거는 온라인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기업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기업 출신으로서 그 안에서 일이 되려면은 뭐가 문제인지가 인식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정 거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이제 협약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효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2018년도에 IPCC에서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는데 거기서의 핵심은 2100년도까지 1.5도로 상승하는 것을 방어하지 않으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 결국은 글로벌 리스크죠. 이거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1.5도에서의 상승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CO2를 45%까지 감축을 하자. 2010년 대비. 그 다음에 2050년까지는 배출과 흡수가 완전히 상쇄되는 넷제로까지 달성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다 이제 글로벌 명제죠. 다 합의된 명제입니다. 단 한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아직 그 이게 나한테 어떻게 오느냐 또 정부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별로 이제 그 수준을 그 원하는 필요한 수준까지 끌어오지 못했다가 지금 이제 이게 발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이제 지금 발표를 해주신 이상훈 소장님께 일단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거 달성을 하려면 각 스테이크홀더별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할이 있겠죠. 기업만의 역할은 아니니까 아까 뭐 다 골고루 다 해야 된다 했지만 누가 중요한 스테이크홀더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두 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두 분께는 기업에서 아리백 관련돼서 또는 이렇게 좀 이런 류의 것을 위해서 이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뭐 아주 최고층의 자문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 그 질문도 좀 제가 두 분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이상훈 소장님하고 서정석 비서관님께서 좀 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두 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네, 지금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탄소 중립, 그다음에 2030년 중기 감축 목표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 관점에서 보면 효율이란 부분은 누군가 하겠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리백은 기업 소비자들이 그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일부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내 여건에서는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입지 확보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국토나 환경 규제와 재생에너지 이 확대 간의 그런 규제 간의 어떤 충돌되는 것을 정부가 조정하는 것이 정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고요. 또
결국은 그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또 지역 주민, 어민들이 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느냐 이것도 이 보급 확대에서는 굉장히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재생에너지 단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는 비용 부담이 줄 수가 있지만 저희가 한 10년까지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부담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장 확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수용성이라는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내가 추가적인 부담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하고 국민 수용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서정석 비서관이 1분 만에 좀.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사회 모든 주체가 다 관여를 해야 될 이런 이슈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기후 변화라는 건 정말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이 지구에 발디고 있는 이해 당사자라면 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 좁혀서 보더라도 이게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 산업 패러다임, 그렇게 논의된 장이기 때문에 뭐 미국 바이든만 봐도 혹은 유럽의 탄소세 논의만 봐도 이게 무역 이슈가 되기 때문에 특히 해외 수출의 어떤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건 생사를 걸고 추진해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 당사자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무슨 추후에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고 결국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피해보는 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뭔가 피해 보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태환 책임연구원님 먼저 해주실래요? 네. 일단 아마 제가 드릴 수 있을 말씀은 저희가 요 세션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코어 이니셔티브라고 있습니다.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실 실무진들이 내용을 모르면 추진할 동력이 생기지는 않죠. 아무리 탑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기업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른 활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실무진 대상으로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이니셔티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뭐 필요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정책 동향,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또 뭐 금융 사이드의 문제, 법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우 소장님. 네, 저장님께서 아주 귀한 질문 주셨는데요. 자문 받기 위해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김현장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뭐 진담이고요. 오늘 저희 UNGC에서 참 귀한 세션을 이제 개최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에 선진 이미 한참 아리백을 했던 기업, 지금 막 선언한 기업, 또 정부가 해서 완전히 이거를 전체를 실무 총괄하시는 분, 또 저희처럼 기업들 많이 자문한 사람들의 오늘 대화를 최고 경영자들한테 한번 들려줘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출발하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기업과 같이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이 될 경우에는 지금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롱텀 베네핏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입지 확보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는 기존에 하는 다른 발전원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피해를 이제 보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포괄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